조선 어느 산골 마을 굽이치는 강줄기 따라 펼쳐진 너른 들판에는 홍씨 문중에 300석지기 대농장이 있었다. 강이 안아주는 땅이라 물이 풍족하고 볕이 좋아 흉년 한 번 없이 해마다 풍작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수백 년을 버텨왔고 그 아래에는 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구만석이라는 자였다. 홍대감이 한양에서 벼슬살이에 바빠 농장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에 구만석은 십수년째 이 마을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다. 그는 생김새부터 믿음직스러웠다. 단정한 상투에 깔끔한 도포, 항상 온화한 눈매와 낮은 목소리. 흉년이 든 해에는 자기 곳간의 보리를 헐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소문이 났다.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고 장마에 집이 무너진 이웃에게는 목재를 지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렀고 구만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별말씀을 다 하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부처님의 그늘 아래 박돌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박돌은 원래 함경도 북변을 지키던 군관이었다. 젊은 시절 무예를 갈고 닦아 22의 군관 시험에 합격했고 오랑캐의 기습이 잦은 최전방에 자원하여 배치되었다. 혹한의 밤 파수를 서다 귀를 잃을 뻔한 동상을 입으면서도 자리를 지켰고 어느 겨울에는 기습해 온 오랑캐 기병대를 홀로 막아내다 왼쪽 귀를 완전히 잃었다. 그 대신 12명 동료의 목숨을 건졌다. 처음에는 영웅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훈장이 아니었다. 박돌의 상관은 무능한 자였다. 기습을 막아낸 것은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정보를 무시하고 초소 배치를 엉성하게 한 것이 자신이었음을 들키기 싫었다. 상관은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박돌이 군량을 횡령했다는 거짓 고발장을 꾸몄다. 뒷배가 없었던 박돌은 변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군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관의 청탁을 받은 아전들에 의해 노비 문서에 이름이 올랐다. 하루아침에 군간에서 노비로 전락한 것이었다. 분통이 터졌다. 억울함이 온몸을 태웠다. 하지만 노비의 입으로 양반 상관을 고발한들 들어줄 귀가 없었다. 박돌의 노비 문서는 곧바로 구만석에게 팔렸다. 구만석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자를 구제했다고 떠벌렸고 마을 사람들은 과연 구어른이라며 감탄했다. 박돌은 이를 갈며 참았다. 억울함을 이로 삼고 분노를 연료로 삼아 일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반드시 이 낙인을 지우겠다고 다짐하며 날마다 구슬땀을 흘렸다. 구만석은 박돌을 매 장날 장터 심부름에 써먹었다. 그것이 박돌에게 주어진 유일한 바깥 출입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장날이었다. 장터로 나간 박돌은 시장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다. 포목점 앞 빈터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몰려서 무언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고함 소리와 비웃음이 뒤섞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웅크린 채 돌을 맞고 있는 것은 20안팎의 처녀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흙과 핏자국이 뒤엉켜 있었고 옷은 거지가 입는 것보다 더 남루했다. 저년 또 왔네. 아무 데서나 드러눕는 벙어리 거지년. 한 사내가 발로 차려는 신용을 했다. 사람들이 깔깔댔다. 처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버텼다. 박돌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만하시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게가 달랐다. 북변에서 칼바람을 견딘 눈빛이 사람들을 하나씩 훑자
자연스레 물러섰다. 박돌은 자신의 점심으로 받아온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내려놓았다. 먹으시오.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과 박돌의 눈이 마주쳤다. 상처투성이의 얼굴, 흙투성이의 손, 누더기 같은 옷. 그러나 그 눈만큼은 달랐다. 흐릿하지도 공허하지도 않았다. 깊은 우물 바닥의 고인 물처럼 잔잔하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었다. 박돌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국밥을 받아드는 찰나 처녀의 시선이 한순간 구만석의 집 담장 방향을 스쳤다가 박돌에게로 돌아왔다. 너무 빠른 움직임이라 박돌은 그냥 지나쳤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처녀는 국밥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 없었다. 그 뒤로도 박돌은 장날마다 장터 심부름길에 그 처녀를 마주쳤다. 항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항상 혼자였다. 박돌은 있는 것을 나눴다. 어떤 날은 곶감 하나, 어떤 날은 낡은 버선 한 켤레. 처녀는 말없이 받고 말없이 고마워했다. 석 달이 지났다. 박돌은 결심이 섰다. 구만석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노비가 마름에게 청을 올리는 일은 흔치 않았다. 박돌은 분명하게 말했다. 마름 어른, 제가 장터의 처녀를 아내로 맡고자 합니다. 구만석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 벙어리 거지년을? 구만석은 코웃음을 쳤지만 막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박돌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박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에게 배정된 낡은 광을 사흘 밤낮으로 청소하고 고쳐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처녀를 데려왔다. 박돌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난이. 봄날 난초가 소리 없이 피어나듯 조용하지만 향기롭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박돌은 이 여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가슴 한 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남았다.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이, 저 맑고 깊은 눈이 그냥 거지의 눈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이것이 훗날 이 마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씨앗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내디딘 가장 작은 한 걸음이 가장 높은 자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구만석이라는 자를 제대로 알려면 그의 낮과 밤을 모두 봐야 했다. 낮에 구만석은 완벽한 자성가였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자기 곳간에 보리 몇 가마니를 헐어 마을 사람들에게 풀었다.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돼지 한 마리를 내놓았고 누군가 아프면 탕약을 사주었다. 그 덕에 구어른이라 불리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 행세를 했다. 홍대감이 한양에 머무는 동안 구만석은 이 마을에서 임금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밤에 구만석은 달랐다. 농장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의 절반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소작농들에게서 받은 도조는 실제보다 훨씬 많았고 그 차액은 구만석의 별도 창고로 흘러들어갔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서쪽 장터강 상인, 북쪽 고개 넘어 김객주와 결탁하여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 곳까지 중간에서 빼돌렸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것이 구만석인 이유가 거기 있었다. 서당 건립 비용도 자선이라 뿌린 보리도 알고 보면 홍대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기 돈으로 베푸는 척하며 실제로는 남의 돈으로 명망을 쌓고 있었다. 박돌의 노비 문서를 사들인 것도 같은 이치였다. 불쌍한 자를 구제한다는 명분 아래 힘 좋고 눈치 빠른 일꾼을 합법적으로 부려먹게 된 것이었다. 박돌과 난이의 혼인은 처음에 구만석에게 하찮은 일이었다.
노비 신세의 사내가 벙어리 거지를 데려온 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냐 싶었다. 그냥 두었다. 하지만 점차 작은 불편함이 가시처럼 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유는 박돌의 성실함이었다. 박돌은 억울함을 이로 삼아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논에 나가 해가 지고 나서야 들어왔다. 그 모습이 다른 머슴들에게 영향을 미쳐 구만석이 편하게 부리던 나태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구만석에게는 빌빌대는 머슴들이 편했다. 눈을 반짝이며 일하는 머슴은 불편했다. 두 번째 이유는 난이었다. 구만석은 처음부터 난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난이가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강씨 홀어머니 댁 아이가 열병을 앓는데 난이가 달려가 손짓발짓으로 냉찜질 방법을 알려줘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났다. 소장농 서씨가 논두렁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데 난이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정확한 경계를 찾아줬다는 얘기도 돌았다.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 여인이 구만석에게는 묘하게 거슬렸다. 세 번째 이유는 박돌의 눈빛이었다. 노비의 눈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 눈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구만석은 이유 모를 불쾌함을 느꼈다. 그래서 구만석은 박돌 부부를 짓밟기로 결심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겨울이 오자 박돌에게 얼어붙은 논을 갈라고 명령했다. 쇠스랑으로 언 땅을 파는 일이었다. 맨손으로 쇠를 쥐면 살같이 달라붙었다. 박돌의 두 손은 2달 만에 마디마디가 터서 핏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다. 다른 머슴들은 따뜻한 광에서 가마니를 엮었다. 박돌 혼자였다. 봄이 되자 이번에는 밤마다 장독대를 지키게 했다. 족제비 때문이라 했다. 자정이 넘어서도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박돌은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낮에 논의를 하고 밤에 장독대를 지키다 보니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 박돌의 얼굴이 황달처럼 노래졌다. 먹거리도 달랐다. 구만석은 다른 머슴들에게 배급하는 쌀에 모래를 섞어 박돌에게만 따로 줬다. 돌멩이가 씹히는 밥을 먹다가 이가 깨진 것이 2번이었다. 한 번은 보리자루를 통째로 뒤엎으며 구만석이 낄낄댔다. 거지 출신 노비는 겨먹어도 충분하지. 쌀은 사람 먹는 거야, 알아? 박돌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가장 끔찍한 일은 박돌의 유일한 동료 칠복에게 일어났다. 칠복은 박돌보다 먼저 이 농장에서 머슴 생활을 하던 자로 순박하지만 정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칠복이 구만석의 뒷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는 혼자 가서 물어봤다가 구만석의 모함으로 하루 만에 도적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박돌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칠복이 쫓겨나가는 날 아침 그 뒷모습을 보며 박돌은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인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된다. 단단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박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분노가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돌은 광으로 돌아와 손등의 상처를 난이 앞에 펼쳐 보였다. 난이는 말없이 천을 찢어 손을 감쌌다. 두 사람은 오래 마주 앉아 있었다. 박돌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 억울함을 갚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곁에 앉아 있는 난이었다. 구만석의 악행 앞에서
박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나니의 눈빛이었다. 어떤 날은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좁은 광 안에서 마주 앉아 등잔불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다. 나니의 눈이 말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박돌은 그 눈을 믿었다.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니가 바느질을 시작한 것은 그들이 혼인한 첫 해 겨울부터였다. 처음에는 박돌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말 못하는 여인이 바느질로 소일한다.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니가 밤늦도록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실을 꿰 때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완성된 보자기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아름다운 꽃 문양이었다. 매화, 국화, 연꽃, 모란. 색색깔의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꽃들이 보자기 위에 가득했다. 마을 안악들이 와서 보고 감탄했다. 누군가는 팔면 좋겠다고 했다. 구만석도 한 번은 스쳐보고 벙어리가 쓸모는 있구나며 비웃고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돌이 등잔 불빛 아래에서 나니의 자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꽃이 아니었다. 아니, 꽃처럼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 안에 완벽한 규칙이 있었다. 꽃잎의 수는 월을 나타냈다. 꽃잎이 8장이면 8월, 3장이면 3월. 줄기의 가닥수가 수량이었다. 줄기가 3가닥이면 300, 2가닥이면 200. 꽃의 색은 물건의 종류였다. 황색은 보리, 백색은 쌀, 청색은 은자. 잎사귀가 향하는 방향은 거래 상대방을 가리켰고 꽃과 꽃 사이의 간격은 거래 날짜의 간격이었다. 수놓인 실의 종류는 거래 장소를 구분하는 코드였다. 천재적인 기억력과 셈 능력을 가진 자만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암호 체계였다. 박돌은 보자기를 든 채 오랫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마침내 눈을 들어 나니를 바라봤다. 나니는 다음 보자기에 실을 꿰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착한 얼굴이 박돌의 가슴을 쥐어짜듯 아렸다. 이게 언제부터야? 나니는 박돌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펼쳤다. 10개, 20개, 30개. 그리고 달이 10번 떴다지는 제스처를 했다. 그들이 혼인하기도 전부터 장터에서 혼자 돌을 맞으면서도 나니는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 박돌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니가 이 마을에 흘러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거지 행세를 하며 여러 마을을 떠돌았다. 어떤 충격으로 말을 잃었지만 그 대신 귀가 열렸다. 보통 사람의 3배는 되는 청각이었다. 장터를 떠돌다 이 마을 구만석의 뒷거래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날부터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구만석의 광 뒤편에서 이루어지는 상인들과의 밀거래, 밤중에 곡식을 내보내는 발소리, 은밀하게 주고받는 수량과 액수. 나니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꽃으로 수놓았다. 보자기에 가득한 꽃들을 박돌이 하나하나 해독하기 시작했다. 매화 한 송이에 꽃잎이 8장, 줄기가 3가닥 황색. 이것은 8월에 황보리 300가마니가 밤중에 나간 것이었다. 국화 2송이의 잎이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쪽 장터강 상인에게 거래가 간 것이었다. 청색실로 수놓은 점 5개는 홍대감 모르게 빠져나간 세곡 은자 5냥이었다. 박돌은 보자기 하나하나를 펼쳐나갔다. 보자기가 10장, 20장, 30장. 구만석이 이 농장에서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가 아름다운 꽃 문양 아래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걸 구마름이 알면 박돌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라는 뜻이었다.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난이의 손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돌의 역할이 생겼다. 난이가 밤에 들은 것을 몸짓으로 전하면 박돌이 해독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등잔 하나 켜고 좁은 광 안에서 머리를 맞댔다. 난이는 수놓고 박돌은 해독했다. 가난하고 낮은 두 사람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밤 구만석의 하인이 술에 취해 박돌의 방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문을 발로 찼다. 박돌이 재빨리 보자기들을 아랫목 집단 속에 숨겼다. 하인은 방 안을 둘러보다 아무것도 없자 씩씩거리며 나갔다. 박돌과 난이는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다짐이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난이의 자수는 점점 촘촘해졌다. 꽃의 패턴이 복잡해질수록 담긴 정보는 더욱 정교해졌다. 어느 시점부터는 구만석의 뒷거래 상대방 이름의 초성까지 꽃색깔로 암호화되었고 구만석이 재산을 숨겨둔 장소의 힌트까지 담겼다. 박돌이 자수 보자기 30장을 모두 해독하고 나서 두 손을 마주 쥐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난이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광 안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꽃 문양 속에 구만석의 왕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탄약이 장전되어 있었다. 기다림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홍대감이 한양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은 보름 전에 날아들었다. 구만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밀실에 틀어박혔다.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다. 박돌은 밤마다 물 깃는 척하며 구만석의 사랑채 담장 밖을 서성였다. 열린 창문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종이 넘기는 소리, 벼르를 가는 소리, 숫자를 중얼거리는 소리. 구만석은 불안했다. 홍대감이 내려오면 장부를 꼼꼼히 살필 것이었다. 수년째 이어온 조작들이 들킬 수 있었다. 특히 지난 가을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 세곡 300가마니를 빼돌린 것은 어떻게 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다. 구만석이 선택한 방법은 희생양이었다. 도둑을 만들어내는 것, 그 도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대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박돌이었다. 뒷배도 없고 노비 신분이고 이미 마을에서 눈총받는 벙어리 여인을 아내로 둔 사내. 구만석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희생양은 없었다. 홍대감이 내려오기 사흘 전 구만석은 마을 상인 2명과 은밀히 만났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돌이 곡간의 곡식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가는 은자 10량이었다. 상인들은 군소리 없이 수락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우선 구만석은 곡간의 쌀 50가마니를 몰래 빼서 박돌의 광 뒤편 빈 창고에 넣어뒀다. 그리고 마을 사람 여럿에게 박돌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흘렸다. 박돌이 밤중에 이상한 짐을 나른다. 벙어리 아내가 곡간 근처를 서성인다. 소문은 이틀 만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다. 홍대감이 도착하기 전날 밤이었다. 구만석이 술에 잔뜩 취한 척 박돌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은 초롱초롱했다. 거기 이 썩을 도둑놈. 당장 나와. 한밤중에 고함이 터지자 인근 방들에서 머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구만석은 목청껏 소리쳤다. 박돌이 곡간의 쌀을 훔쳤다. 창고를 수색해라. 박돌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난이가 박돌의 옷소매를 잡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은 이렇게 털릴 때가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준비는 되어 있었다. 다만 이 공간에서 이 인물들 앞에서 꺼낼 때가 아니었다. 하인들이 광과 뒤편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박돌은 결백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 하나가 고함쳤다. 있습니다. 여기 쌀가마니가. 뒤편 창고에서 쌀 50가마니가 나왔다. 박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자신도 모르는 쌀이었다. 심어놓은 것임을 직감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미리 대기하던 상인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돌이 몰래 곡식을 팔았다고 증언했다. 날짜와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댔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 아래 몰려들었다. 소장농 서씨도 그 안에 있었다. 논두렁을 찾아준 벙어리 각씨의 남편이 도둑이란 말인가 설마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구만석은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내가 이자를 믿었더니 불쌍하다 해서 아껴줬더니.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박돌에게로 쏠렸다.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서방 성실하다던 자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다. 박돌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내일 홍 대감이 내려오는 순간 자신은 도둑으로 관아에 끌려가게 될 것이었다. 노비 문서까지 구만석이 쥐고 있으니 박돌의 일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구만석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난이를 향해 들이밀었다. 인연도 공범이다. 광에 가더라.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난이가 움직였다. 구만석의 손이 채 내려오기 전에 난이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로 뛰쳐나가 있었다. 마당 구석에 세워둔 커다란 징. 홍 대감이 마을 행사용으로 맡겨두고 간 것이었다. 난이는 두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쾅! 징소리가 한밤의 공기를 갈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쉬지 않고 울렸다. 온 마을이 잠에서 깨어났다. 불을 켜고 몰려들었다. 마름댕 마당이 삽시간에 수십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구만석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치 못한 수였다. 난이는 징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름다운 꽃 문양이 수놓인 보자기 한 장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몸짓으로 난이는 그것을 가슴 앞에 들었다. 횃불빛 아래 꽃 문양이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보자기를 바라봤다. 박돌은 난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횃불이 수십 개 마당을 환히 밝혔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 위로 불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구만석은 장하권을 되찾으려 앞으로 나섰다. 다들 봐라. 저 도둑년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빈 보자기 하나 들고 서서 미쳤구나. 미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한밤중의 징소리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끝까지 들어봅시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강씨 홀어머니였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박돌이 난이에게서 보자기를 받아들고 사람들 앞에 펼쳤다. 횃불 아래 드러난 것은 아름다운 꽃 문양이었다. 매화와 국화와 연꽃들이 빼곡히 수놓여 있었다. 꽃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것은 꽃이 아닙니다. 박돌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다. 이 매화 한 송이를 보십시오. 꽃잎이 8장입니다. 8월입니다. 황색 줄기가 세 가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황보리 300가마니입니다. 지난 8월 황보리 300가마니가 야간에 이 농장에서 빠져나갔음을 뜻합니다. 자, 이 국화를 보십시오. 잎이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쪽 장터강 상인과의 거래입니다. 청색 실의 점 5개는 은자 5냥,
홍대감 모르게 빠져나간 쇠곡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만석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박돌이 계속했다. 보자기 하나가 다 설명되자 난이가 두 번째 보자기를 펼쳤다. 세 번째, 네 번째. 박돌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구만석이 수년간 빼돌린 곡식의 종류, 양, 날짜, 거래 상대방. 보리 500가마니, 쌀 200가마니, 쇠곡 300가마니. 상인 이름, 빼돌린 장소. 그 모든 것이 꽃 문양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었다. 마지막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박돌이 멈췄다. 그리고 이것, 하얀 연꽃 새송이. 홍 대감께서 가묘제사에 쓰기로 당부하신 은자 30냥을 나타냅니다. 제사는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그 은자가 어디 있는지 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난이가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난이가 향한 곳은 구만석의 집 안채였다. 주저없이 안채 마루 아래에 손을 뻗었다. 오래된 마루청 한 장이 들려 올라갔다. 그 아래에서 작은 옹기 하나가 나왔다. 난이는 홍대감의 시종에게 보자기 꾸러미 전체를 건넸다. 30장. 수년간의 모든 기록이었다. 옹기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다. 마을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구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내 재산이야. 저 벙어리년이 어떻게 알았겠어. 미리 심어놓은 거 아니야? 그때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횃불이 가까워졌다. 홍대감 일행이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길이 순탄했던 덕이었다. 아니면 무언가 예감이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가마에서 내린 홍대감은 마당의 광경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연로한 몸이지만 두 눈이 매처럼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냐? 박돌이 무릎을 꿇었다. 조목조목 말했다. 난이가 보자기를 펼쳤다. 홍대감의 눈이 꽃 문양을 따라갔다. 설명을 들을수록 대감의 미간이 좁아졌다. 은자 옹기를 확인했을 때 대감의 눈에서 빛이 번득였다. 구만석. 홍대감이 낮게 불렀다. 구만석이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장부가 왔다. 홍대감이 직접 확인했다. 보자기의 꽃 문양과 대조하자 기록된 숫자와 실제 차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구만석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엎드렸다. 한낱 벙어리 거지라 여겼던 여인이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새겨 넣은 진실이 수년간 공들여 쌓은 거짓의 왕국을 단 한밤에 무너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난이의 보자기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무릎이 꺾여 땅에 주저앉은 자도 있었다. 그 밤 이 마을의 역사가 바뀌었다. 날이 밝자마자 홍대감의 명이 떨어졌다. 구만석과 공모한 상인 2명은 즉시 결박되어 관하로 압송되었다. 구만석은 끌려가면서도 입에 거품을 물며 악을 썼다. 저 노비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벙어리년의 꽃자리가 무슨 증거가 되냐고. 하지만 관아의 포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홍대감이 직접 서명한 고발장이 있었고 마루 아래에 은자가 있었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었다. 구만석이 거래한 상인들도 취조 앞에서 하나둘 입을 열었다. 수년간의 부정행위가 빠짐없이 드러났다. 취조 과정에서 뜻밖의 참고인이 소환되었다. 칠복이었다. 이웃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던 그가 관아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다. 칠복은 뒷창고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빠짐없이 증언했다.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혼자 가슴에 묻었던 말들이 드디어 빛을 봤다. 그 증언이 구만석의 마지막 변명까지 잘라냈다. 구만석의 기와집은 봉인되었다.
창고의 재산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놀라웠다. 빼돌린 곡식의 대금으로 받은 은자 수백 냥, 나라에 납부했어야 할 쇠고개 잔금, 소장농들에게서 부당하게 걷어들인 초과 도주의 기록까지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그 큰 기와집을 지을 수 있었는지, 왜 서당을 세운다면서도 정작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는지. 홍대감은 사흘 동안 장부를 검토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모았다.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 불찰이다. 홍대감이 허리를 굽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명이었다. 박돌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홍대감은 직접 박돌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해 횃불 앞에 섰다. 문서가 불꽃 속으로 들어갔다. 박돌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지 않았다. 끝까지 봤다. 문서가 재로 변하는 것을, 자신이 짊어졌던 낙인이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을 한 점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 눈물도 기억의 일부였다. 두 번째 명이었다. 박돌에게 양민 신분증을 내리는 것이었다. 홍대감의 직인이 찍힌 양민첩이 박돌의 손에 쥐어졌다. 박돌은 그것을 받고 오래 말을 잊지 못했다. 세 번째 명이었다. 구만석이 부당하게 챙긴 재산 중 일부를 박돌 부부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농장 동쪽 끝에 밭새 마지기와 작은 사랑채가 박돌 부부의 것이 되었다. 네 번째 명이 내려졌을 때 마을이 술렁였다. 홍대감은 박돌을 이 농장의 새마름으로 임명했다. 구만석의 자리였다. 머슴이 마름이 된 것이었다. 홍대감이 조용히 덧붙였다. 박돌은 수년간 낮과 밤을 오가며 이 농장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을 것이다. 모르는 채 했지만 나는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면 된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어제까지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 박돌에게 머리를 숙였다. 소장농 서씨는 박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전날 밤 구만석의 말에 속아 등을 돌린 것에 대한 사죄였다. 박돌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구마름에게 속은 것이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시오. 면천 직후 박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던 칠복을 직접 찾아간 것이었다. 박돌은 칠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억울하게 떠났던 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 주게. 이제 내 자리가 생겼으니. 칠복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이는 그 광경을 마루 끝에 서서 바라봤다. 강씨 홀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각씨야 고마워. 우리 마을 살려줬어. 난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말없이 흘렀다. 그 눈물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마을의 한가운데 섰다. 낙인이 지워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난이의 조용한 눈물과 박돌의 고요한 미소였다. 세 번의 봄이 지났다. 봄이 올 때마다 박돌의 사랑채 마당 한 귀퉁이에 살구꽃이 피었다. 박돌이 직접 심은 나무였다. 아무것도 없던 흙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해마다 꽃을 피우는 나무였다. 박돌은 매일 아침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새 마름이 된 박돌의 방식은 구만석과 달랐다. 소장농들의 도조를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가뭄이 들어 수확이 줄면 도조를 낮췄고 풍년이 든 곳은 마을 공동 창고를 채워 내년을 대비했다. 장부는 언제나 열려 있었다.
마을 사람 누구나 창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숨기는 것이 없으니 의심할 것도 없었다. 홍 대감이 박돌의 방식을 보고 감탄했다. 자네가 마름이 된 뒤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불평이 없네. 박돌이 대답했다. 불평이 없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아서입니다. 이듬해 흉년이 들자 나니는 창고에 저장해둔 양식을 꺼내 나눠주는 일을 주도했다. 9만석이 쌓아두기만 했던 창고가 이제는 나누는 창고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름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 마을에 물이 부족하자 나니가 산을 올라가 물길의 흐름을 살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지하에 숨겨진 샘물의 위치를 알려줬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땅을 팠을 때 정말로 샘이 터졌다. 칠복은 마을로 돌아와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억울하게 떠났던 자리로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었다. 박돌이 장부를 공개할 때마다 칠복이 옆에서 같이 확인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흐뭇해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나니 각시의 자수는 전설이 되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다. 꽃 속에 진실을 숨겨서 악인을 물리친 벙어리 각시 이야기를. 강씨 홀어머니의 딸은 나니에게 자수를 배우겠다며 찾아왔다.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그 다음 달에는 10명이 왔다. 나니는 말없이 가르쳤다. 실을 어떻게 꿰는지, 바늘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꽃을 어떻게 수놓는지. 그 손끝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꽃이었다. 진짜 꽃.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으니 꽃은 꽃이어도 충분했다. 박돌은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다 나니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이 진작 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고. 나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뻗어 박돌의 왼쪽 귀 옆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오래전 북변에서 잃어버린 그 자리였다. 그 온기가 박돌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박돌은 눈을 감으며 오래 앉아 있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살구꽃 진자리에 열매가 맺혔다. 박돌과 나니는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그 빛을 바라봤다. 억울하게 낙인 찍혔던 사내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천재 여인.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비 문서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바느질 실 몇 가닥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단단한 무기를 만들었다. 거짓에 맞서는 진실, 소리에 맞서는 침묵, 힘에 맞서는 기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겨울밤을 이야기했다. 한밤중에 울린 징소리를, 꽃 문양이 가득한 보자기를, 말없이 마루 아래 손을 뻗었던 벙어리 각시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자였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두 사람이었다. 살구꽃이 지고 열매가 익었다.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져 다음 봄을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